자, 우리는 시사 방송이 아니라 국제 외교, 경제 전문 방송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간략한 에피소드 정리는 여기서 하고 이제부터 본방 해외 소식 짚어보도록. 여러분, 저희 시사 방송 아니에요. 시사는 그냥 예능으로 해드린 거예요. 이거 갖고 상부에 보고하시거나 경찰 고발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네, 에피타이저로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냥 앞에 거는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예.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없어요. 막 우리가 핏대 세워가면서 막 네.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고발하시면 안 돼요. 자, 본방 시작되겠습니다. 자, 본방 시작에 앞서서 어제 방송과 관련된 AS를 해야 되는데 폴란드 얘기가 어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킴님께서 정확한 팩트가 틀렸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0년 4월 10일에 러시아 스몰렌스크 인근에서 카틴 학살 70주년 추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운행 중이던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고 있던 레흐 카친스키, 지금 법과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의 동생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었고 그 부부를 비롯해서 수행원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각 부처의 차관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약간 아웅산 사태 같은.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러시아에 의해서 추격을 당했다, 그러니까 격추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기상 악화로 인해서, 그리고 조종사가 제대로 착륙을 못 하는데, 게다가 뭐 VIP들을 특히나 이제 태우고 있는 조종사들의 압박감들, VIP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실 이 사건 전에 이 폴란드의 MD 체제 참여 문제로 러시아하고 폴란드가 굉장히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필이면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제기가 됐었어요. 물론 이 조종사의 실수와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덮여 있긴 한데, 당시에 음모론이 있었고요. 2015년에 법과 정의당이 집권을 하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2018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내부 날개 쪽에서 먼저 폭발이 있었다 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측에서는 당연히 우린 상관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지금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 그리고 제가 격추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친 학살이 뭐냐면요, 1940년에 소련의 내무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보기관, 내무부, 경찰을 합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 이 조직이 이 러시아 스몰렌스크 근방 카틴 숲에서 폴란드 장교들과 지식인들을 대량 처형하고 안매장한 사건입니다. 밝혀진 사람만 22,000여 명. 소련판 보도연맹 사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때 지식인들까지도 다 학살당했거든요. 군중 신부 비롯해서 변호사, 기술자, 교사들까지 뭐 다 학살을 당했고요. 소련이 이 당시에 이 포로들로 잡고 있던 사람들인데, 폴란드군 포로들 도망쳐서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학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89년과 1990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당시 이 포로 학살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1992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학살 명령이 담긴 스탈린과 흐르쇼프 등의 서명이 들어간 관련 문서들이 해제가 됩니다. 기밀 해제가 되면서 공식적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적으로 그 앞에 러시아에 의해서 폴란드가 지배를 당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역사에 더불어가지고 카틴 숲 학살까지 더해지면서 폴란드는
정말 러시아를 천하의 원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년 이 학살 그 시기가 되면은 추모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킴님, 정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국제뉴스를 전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된 뉴스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해야 될 경우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팩트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댓글로 바로 잡아 주시면은 물론 그 이전에 저희가 준비된 내용만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면은 바로 잡아주시면은 바로바로 AS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국제적인 천안함 사건 같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엮이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네. 천안함의 진실을 믿고 있는 분들, 그리고 천안함의 진실을 아직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정부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개혁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번에 잘만 뽑았으면 그것부터라도 다 뒤집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 러시아 철수에 대한 얘기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라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 일단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등 북부 지역에서 병력을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 국가는 병력 철수가 후퇴라기보다는 병력 재배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철수한 러시아군 다수가 벨라루스에 집결했다며 이들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러시아 병력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기존에 있는 병사들이 아닌 신규 징집을 40만 명 가까이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이 전쟁을 단기에 끝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라스푸티치 지금 땅이 지금 녹아가지고 계속 뻘이 돼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해소가 되려고 하면 이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더 심해져. 라스푸티차. 라스푸티차. 그래서 이 라스푸티차 현상으로 인한 이 피해를 한번 겪어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최소한 6개월은 10월 이후까지는 더 이상의 전선 확대를 안 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러시아 본토가 폭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도 나왔어요. 유도탄 공격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 내부에 있는 탄약고가 피격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에서 우리가 있다 라고 말하는 소식은 없어요. 뭐지? 누가 우크라이나 군이 안 했으면 누가 멀쩡한 러시아 영토 내부에 있는 탄약고를 폭발을 시켰을까요? 네. 그러게요. 이건 뭐냐면 이 전쟁이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모종의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등장하고, 이게 늘 언제나 그래요. 전쟁을 끝내려고 하거나 평화협상이 있을 때 늘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학살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러시아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고 서로 자기네 민간인이나 포로들이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지금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철수를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리고 무기의 어떤 그 확보 부분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건 맞기 때문에 일단 본토에서 군대를 빼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본토 연료창고 공격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러시아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공격한 적이 없어요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왜 굳이 본토까지 해갖고 잘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상을 막겠냐고 수비하는 입장에서 만일 이게 실제 공격을 당한 거라고 하면 이건 우크라이나가 아닌 제3세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휴전이 됐든 정전이 됐든 아니면 전열 정비를 위해서든 일단 벨로루시로 군대를 빼고 있습니다. 근데 벨로루시아 군대가 들어오면 제일 기분 나쁜 건 폴란드란 폴란드. 말이야. 왜 벨로루시아에다 군대를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기에는 푸틴도 쪽팔리니까 일단 쉬어가려고 숨고르기를 하려고 일단 벨로루시로 병력을 빼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정전협상을 하든 아니면 다시 재전쟁을 붙이든 이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양측에서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 학살 관련된 각종 증거들과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일단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민간인을 뒤에서 손을 묶은 채로 사살을 하거나 또는 시체를 불태워가지고 안매장을 하거나 유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사진들을 찍어서 막 올리고 있고 거꾸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 포로를 거세를 했다는 둥 또는 고문을 했다는 둥 그래갖고 또는 비인간적인 처우를 해갖고 사살을 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양쪽에서 동시에 쏟아내고 있어요. 물론 이성을 상실하게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전쟁이라서 그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감정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문제는 이것들이 지금 매체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보는 없고 학살 속보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이 비슷한 걸 겪지 않았습니까? 노군니 학살같이 우군에 의해 갖고 미군에 의해 갖고 우리 양민이 해석된 사태도 있고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도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제3이라든지 여순에서의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국 안에서 일어난 사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외국 군대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 세력에 의한 학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치 상태다. 지금 쟤네들이 이 민족주의 내지는 백인 우월주의, 소수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진짜 러시아계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고 나치군이랑 똑같은 선동 정치를 하고 있고 나치군과 똑같은 민병대 같은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반체제 세력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런 류의 이유를 댔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나치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나치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 전쟁에 참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뭔가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나라 지키는 것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럴 때 인종 청소, 인종 학살 요런 류의 매우 비인격적인 사태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저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젤렌스키가 민간인 학살 현장을 가갖고 이게 다 러시아군이 저지른 거다라고 하면서 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세력에 의한 다른 소수민족이나 이민족에 대한
인종 청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치면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국제적인 전쟁 명분이라든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맺고 있거든요. 문제는 결국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피해로 인해 갖고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000만 이상의 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지금 해외로 도망을 치려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 자체의 국토와 재산과 인구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주변 국가들은 계속해서 무기만 대주면서 자기네들 정치적인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매우 비열한 이기적인 정치 외교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들어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센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번 재판을 회부해야 된다. 추가 제재를 단행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바이든하고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모종의 썸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우크라이나하고 헌터 바이든 같은 거 엮어가지고 뭔가 이제 음모론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도덕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바이든의 언행이라든지 이게 점점 더 이 도를 넘고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유약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러시아를 이 기회에 아예 죽여버리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푸틴을 건자해서 쫓아내버리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매우 격렬하게 러시아하고 갈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홍콩 문제에도 외면했었어요. 미얀마 문제도 외면했었습니다. 유럽의 난민 사태도 다 외면했던 미국이 지금 벌써 10억 달러 이번에 추가 3억 달러 하기로 했고 지속적으로 무기와 병력을 보내가면서 이 전쟁을 끌어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와 푸틴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완전히 말소하려고 하는 형태의 뭔가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동안 바이든이 해왔던 유약한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바이든이 원하는 다른 바가 있다. 바이든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따로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미국이 정말로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중재를 하려고 나서야죠. 양측을 갖다가 중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크롱은 그러잖아. 아니 독일이고 미국이 좀 빠져라. 왜 싸움? 내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왜 니들이 사태를 더 악화를 시키냐라고 공식적으로 혼자서 방방 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지금 미국은 사실상 이 사태에 종교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림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열세, 국내 안에서의 정치적 열세,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만회해 보기 위한, 결국 11월 중간선거에서 대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만회해 보기 위한 술책일 것으로 1차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기 재임 또는 자기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사태를 오히려 미국적인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바이든과 매파 민주당을 위한 걸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말고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행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네.
이게 냉혹한 현실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미국만 믿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국제적인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근데 이미 북한의 위협이 미군에 의해서 지켜질 만큼 그렇게 위협적이 않아. 우리의 지금 상태가 그렇게 옛날처럼 물렁하지 않아요. 불과 문재인 정권 초반만 했는데 우리 장성들이 북한이랑 싸우면 우리 못 이긴다 그랬어요. 맨날 진다고 그랬지. 맨날 진다 그랬어. 열세라 그랬어. 근데 지금 그 소리 쏙 들어갔잖아. 그런 말 항상 아무도 없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은 이길 수 있다,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오버해갖고 선제 타격까지 논의하는 수준까지 올라는 와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뭘 몰라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잠재적 위협도 아니고 북한도 우리한테는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의 진정한 다음 주적은 누구냐는 거지. 일본이랑 중국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나놓고 보면. 근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만일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척 지점에 서면 우리 누굴 믿습니까? 미국을 믿잖아. 어? 미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랑 맞붙어도 무조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혹시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져도 말려주거나 또는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홍콩 사태에서도 그렇고 대만 사태에서 그렇고 돈 주면 포기하는 애들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불안정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전까지는 우크라이나 내에 경제적 이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러시아 쪽들이 거의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그 친러시아 쪽 기업인들은 다 짐 싸가지고 미리 도망을 갔단 말이지. 어쨌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무주공산이 돼.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갈 거야? 서방 자본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후 보상금 내지는 지원금들이 들어갈 거고 파괴된 도시나 SOC 시설들 뭐 난민을 위한 구호 뭐 새로운 집 짓기 뭐 이런 형태로 엄청난 재건 비용이 투입이 될 겁니다. 이 돈을 누가 낼진 몰라. 서방에서 걷어서 줄지, 아니요. 미국이 통크게 쓸지, 아니요. 아니면 러시아 부자들을 퉁친 걸로 갖고 쓸진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전쟁이 끝나면 보상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 돈도 역시나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납수 효과는 하나도 없이 서방에 있는 업체들이 싹쓸이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란 이라크 사태 때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걸프전을 했어.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복구 사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라크 사람들이 했습니까?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다국적 건설 기업들이 그 공사를 싹쓸이 했어요. 그 공사하는 명목으로 유전에서 기름 얼마든지 뽑아다가 그거 현물로 해갖고 환수해서 그거 가지고 퉁쳤단 말이야. 한반도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요? 아니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거예요. 당연하죠. 와, 여기 한번 쫙 훑어가지고 일본이 꼬시겠지, 그런 식으로. 에이, 여기 한번 초토화되면은 우리 둘이서 여기 나눠 먹을 수 있어. 중국 쟤네 벼르고 있는데 우리 둘이 힘 합쳐가지고 중국 쟤네 몰아내고 한반도 전체 우리가 먹자. 100% 그 시나리오일걸요? 왜냐면 한반도 필요 없잖아. 카자흐스탄 들어가면 되잖아. 네, 필요 거기 없으니까. 5,000km짜리 미사일 기지만 두세 개 세워놓으면 무궁한테 쟤네들 찍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무 미사일이 아니에요. 중국이나 일본이 어떠한 달콤한 경제적 제한을 하더라도 한국이 가지는 경제 외교적인 가치가 그네들이 내세우는 조건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이 없으면 돈 받고 넘긴다니까. 그래서 외교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정말 너무 완벽하게 잘하셨는데 어떤 나라든지 다 우리나라한테 손 벌리게끔
한 수 숙이고 들어오게끔 지난 5년 동안 외교를 해왔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외교하고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서 똑같은 거예요. 대만이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힐러리 때 대만이 4조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4조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대만을 중국한테 넘기자라고 하는 협상을 했던 사람이 지금 설리반이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지금 백악관에. 똑같은 놈이 지금 바이든을 보좌하고 있어요. 돈만 주면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일본이나 중국이 던져주면 지금 한국에 걷어놨던 미국과 한미 관계 뭐 우방 이런 거 없다는 거지. 루나님이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경이라니요. 국민 반이 미친 나라예요 하셨는데 국민 반이 이 위중한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나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윤석열 뽑았잖아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밖으로 떠벌릴 수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봤을 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시작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국지적인 도발이라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풍 무슨 우리 근접 지역 안에서의 뭐 옛날 백령도 포격 사태 같은 거, 서해 해전 같은 거 아예 씨도 안 나올 만큼 알아서 관리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한반도 통일 한반도의 가치가 분단된 한반도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세력들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전망과 외교적인 중립 정책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가 러시아는 무조건 나쁜 놈, 중국은 무조건 나쁜 놈, 일본은 성렬이가 좋아하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될 놈이라는 이런 방식의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지금 언론 보도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얘기를 믿어주는 나라는 없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이 돼버린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곳이 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반도 먹어야지 또는 한반도 우리가 얘네 제껴버려야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것처럼 또 한반도 역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충지 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줘야 돼요. 둘 다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요. 있어줘야 돼요.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그렇죠. 둘이 손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세력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사이에 양손을 다 쥐고 있어야 우리 안전이 보장받는단 말이죠. 물론 미국은 우리의 맹방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익에 충실한 국가인 거고요. 너무 멀리 있는 형이에요. 힘세. 싸움은 잘해. 근데 살기를 나랑 너무 멀리 산단 말이야. 근데 바로 담 너머에 중국과 러시아는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 지금 맞짱 뜨면 우리가 절대 못 이길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되는 국가잖아. 그렇죠. 그럼 이 가운데서 등거리 외교를 잘해야만 이 상태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적인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과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경한테 그럴 만한 책사 내지는 정책 내지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있냐는 거야. 김초롱초롱님께서 그냥 송세호가 대통령 하면 안 되나요? 맞아. 뭣도 모르는 경도하는데 송세호는 검찰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검사를 했었어야 했어. 내가 검사가 그렇게 갑자기. 꽃보직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사법고시를 봐서 검사가 됐지. 송영감이었어야 했어. 나는 몰랐어요. 힘든 일인 줄 알았군요. 네, 아니 그거보다도 이미 내가 19살 때 일찍 화류계에 데뷔해갖고 검사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지. 네.
반성하도록 하고요.